자료에 있는 판례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하고 다음번에 들었다 해서 이걸 다 낱낱이 머릿속에 넣어둘 수는 없고요. 그렇죠? 한번 들은 것. 두 번째로 제가 좀 소리 지른 거 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 잘 안 했던 거 있어. 독특한 거. 이런 것들. 예? 너무 많다고? 아니. 이 중에 한 80% 정도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새로 온 것처럼 들릴 뿐이에요. 새로운 건 아니야.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건데 수업 시간에 했던 표현과는 다르게 판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우리가 지문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하지만 판례 원문 자체로 기출된 지문 그 자체로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 낯선 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단계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야 점수가 오릅니다. 네. 몇 번이에요? 17번요? 17번? 네, 5요. 왜 X로 돼 있지? 5. 답만 X로 돼 있네. 야, 매년 이 오타가 한두 개씩은 꼭 나오네. 아유, 짜증나. 아우, 짜증나. 이게 왜 X지? 아유, 씨. 5. 아우, 짜증나. 죄송합니다. 아이, 참. 오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웬일이래? 51페이지 정답 해설에 아니죠? 전 또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랬잖아요. 또 51페이지 해설에 17에 X라고 돼 있잖아요. 5로 바꿔요. 그리고 밑에 정답에도 17에 X로 돼 있죠? 5로 바꾸시면. 아이, 짜증나. 지문이나 해설은 이상이 없는데 그 OX가 좀 잘못돼 있어요.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아니, 매년 이렇게 바꿔도 또 나오고. 자, 지상권.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유상으로 했다. 갑과 을 사이에 지류지급 약정이 있다. 그럼 일단 갑을 사이에는 유상이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땅이 팔리거나 지상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 양수인 사이에서도 유상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상권을 양수하는 정이나 땅을 사는 병은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죠. 근데 만약에 등기부에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이 두 사람은 무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상이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제3자의 관계에서도 유상을 대항할 수 있다. 지료지급을 아무리 서류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서류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는 유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X. 그래서 참고 1번. 지료가 등기지 않은 지상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무상이죠. 따라서 지료 증액 따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을 때 을과 병사의 지료지급 약정이 있고 갑에게 1년 연체했다. 그게 등기된 상태에서 땅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또 연체했다. 그래서 2년이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안 됐다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한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지분이 나왔어요.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있다. 얘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렇게 지문이. 3번은 2년 이상 지류를 연체했어요. 을이. 그럼 얘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소멸 청구를 안 하는 동안에 연체된 지료를 일부를 지급해서 연체가 2년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더 이상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이미 발생한 소멸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 네가 연체된 걸 받았잖냐. 소멸 청구하려면 받지 말았어야지. 받았다는 건 소멸 청구할 생각이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2년 연체했으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연체된 지료 일부를 지급받아 그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없다.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상권 판례가 굉장히 많죠. 법정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든 일단 대전제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이렇게 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기만 하면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지요. 자, 40번. 이때 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갑한테 팔았어. 동일해졌죠? 다시 병한테 팔았어. 법정사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40번 X.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나 증여나 교환 등등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법정사건 인정이 되는데 우리 대법원 두 가지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요. 근데 환매 특약을 해서 갑에게 환매권이 있어요. 자, 일단 소유권 을에게 넘어갑니다. 예? 을이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죠. 갑이 환매를 했어요. 그럼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로 바뀌죠.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인정, 환매권은 있으나 만화한 권리가 돼버려요. 또 환지 처분 비슷해요. 환지는 땅을 바꾸는 거죠.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각각 건물이 있었어요. 이 땅만 바꿨어. 이게 환지 처분이죠. 그래서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 근데 환지 처분은 공법상 처분이죠. 이거 법정상권 인정하면 환지 처분은 또 있으나 만화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상권 인정되질 않는다. 41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때 법정상권 인정이 되죠. 만약에 배제 특약이 있다면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 배제 특약의 대표가 뭐예요? 건물 철거 특약과 토지 임대 특약.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상권을 포기한 걸로 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체크한 게 일단 기본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자주 등장하는 거 42번.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토지 매수인 을. 근데 얘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야. 토지 등기하기 전이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죠. 그렇죠?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 아니라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그냥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니까 토지와 건물의 수에 같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지요. 법정 사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2번입니다.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갑이 이렇게 또 땅을 팔아요. 근데 아직 등기하기 전이야. 그럼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죠, 땅이. 갑이 건물을 지어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에서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로 바뀌었으니까 법정상권 인정?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예외겠죠. 왜 안 될까? 이거 인정해버리면요. 땅 파는 놈은 등기 넘겨주기 전에 잽싸게 건물을 막 지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등기 의무 있는 자가 철거될 걸 뻔히 알고 지은 건물이다. 따라서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을 팔았는데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던 매도인이 건물을 지었던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2번 43번 자, 요 43번은 토지 공유와 관련된 건데요. 토지 공유 공유하던 땅이 있어요.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토지가 분할이 됨으로써 또는 공유자가 지분을 팔아먹음으로써 또는 이 건물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 이런 경우에 각각 이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답을 찾아낼 생각하셔야 돼요. 공유토지라고 돼 있죠. 분할 하면 된다. 지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공유토지가 와서 잘 나와요. 근데 4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공유라고 돼 있죠. 토지 공유. 그 다음에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건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됐지요? 근데 참고 1번에 보니까 공유지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참고 1번에 공유지. 쭉 하다 보니까 분할로라고 돼 있죠. 그럼 법정사건 인정된다. 고민하지 말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2번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지분 일부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경매로 지분을 제3자가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이렇게 되죠. 일단 공유 토지죠. 지분만 팔렸죠.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한 세 가지는 거의 그 핵심되는 단어만 딱 뽑아내면 100% 딱 맞출 수 있어요. 그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에? 야, 이 자식아, 요것만 세 개지, 지금. 오늘 한 게 몇 개인데 도대체. 에? 괜찮아요. 기억해 두시면 중요해요, 이거. 반면에 44번은 또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나왔어요. 자, 각과 을이 다시 한번. 등기는 공유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각각 배타적으로 특정 부분을 점유 사용한다 그랬죠. 이때 각각 단독으로 점유하는 부분의 건물을 갖고 있어. 아, 이땐 당연히 법정사건 인정돼야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같았으니까. 그런데 갑이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곳에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럼 왼쪽은 토지와 건물의 수가 같았다가 달라지겠지만 왼쪽, 오른쪽은 다른 상태잖아. 그러니까 왼쪽은 법정사건 인정될 거고 오른쪽은 안 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 가지고 구분수의 공유와 관련된 법정상권 판례가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그림이 딱 떠오르면 돼요. 읽어볼게요. 44번. 각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땅 중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을이 건물 신축.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공유 토지인데 분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5번. 이건 이제 366조 법정상권 관련된 건데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 상태에서 땅의 저당권이 설정된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법정상권 인정? 된다 그랬어. 된다. 잊지 말자. 예? 된다. 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이 건물이 계속 존속할 거던 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돼요. 다만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어. 그런데 땅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돼. 근데 이 저당권자가 동일인이야. 이걸 무슨 저당이라 해요? 공동저당이라 하지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지요.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면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죠. 따라서 을은 땅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을 전부 회수해야 돼요. 따라서 이 땅의 담보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나대지로 평가해야 돼요. 그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진 거야.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을은 땅과 건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 있었는데 갑이 느닷없이 건물을 때려부심으로써 땅 저당권만 남았으니까 땅 경매대가에서 채권을 전부 회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땅의 담보가치를 올려야 돼. 그래서 이 땅을 뭘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나대지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걸로 취급을 해버려 이거는. 그래서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45번을 봤더니 똑같아요.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있어. 그런데 철거가 된 게 아니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등기부가 사라졌어. 그리고 땅만 경매됐어. 이때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게 아니지요. 아니니까 법정사건 인정된다. 밑에 참고 보세요. 건물과 대지의 공동저당 설정이라고 돼 있죠. 뭐 아파트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건물과 땅의 공동저당이 설정.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라고 돼 있죠.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요거. 단독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죠. 됐죠?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46번을 봅니다. 자, 46번은 아까 다시 법정상권 따위가 인정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럼 언제 동일해야 되는가? 매매 등 토지나 건물이 처분이 될 당시에만 동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땅이나 건물에 압류가 되거나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거나 바로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 같은 거. 반면에 일반 채권자는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가압류 못하고 나중에 압류로 바뀌어요. 근데 압류가 됐거나 먼저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또는 저당권 따위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압류된 때, 저당권 등기가 된 때 동일 한 경우에만 법정사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 상태에서 땅이 만약에 압류가 됐거나 가압류가 됐거나 저당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건물이 갑에게 넘어갔어. 같아졌죠. 다시 병에 넘어갔어.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압류된 때, 가압류된 때, 저당권이 등기된 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46번.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보다 앞서는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법정사건이 성립하는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매각되고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X. 매각되고 완납한 때가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지 가지고 판단하자 말이죠. 이때 참고도 마찬가지죠. 압류 등 처분 제한 등기된 건물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서 법정 사건을 취득한 후 경매 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건물 매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뭔 소린지 이건 아주 복잡하죠.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압류 등이 되어 있어요. 원래 압류 등이 되어 있으면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전 등기가 됐네? 의뢰 이름으로? 그러면 압류와 전촉되는 등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얘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지만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로 바뀌었으니까 법정 지상권을 일단 취득한단 말이죠. 일단 왜? 압류될 때 같았잖아. 그렇죠? 건물이 압류가 될 때 토지 건물의 소유가 같았단 말이에요. 압류가 되어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같았다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법정사건을 취득했어요.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병에게 넘어갔어요. 건물이. 이때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도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뭐예요? 압류가 될 때만 동의를 하면 된다. 네? 토지나 건물이 압류가 될 때, 가압류가 될 때, 저당권이 등기될 때만 동의를 하면 된다. 동일한 상태에서 압류가 되고 나서 넘어갔잖냐. 그러니까 법정사건을 취득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됐잖냐. 그러니까 법정사건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그림입니다. 47번.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압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얘가 건물을 팔았어. 좀 전에 경매가 됐을 때는 얘는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겠죠. 근데 양도가 됐죠. 이때는 건물 이전 등기 해야 되죠. 두 번째, 건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지상권도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근데 얘가 건물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이 병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그렇죠?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한 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신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설정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럼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 첫째, 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얘는 등기 의무자. 얘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따라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되겠죠. 대신 병은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요. 하지만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그 땅 점유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지료를 지급하라가 아니라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되겠죠. 따라 47번 오른지문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 병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주인 을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놈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건물 소유권만 먼저 양수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먼저 양수할 수도 있는 거죠. 따로따로 얼마든지 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참고 X 이렇게 되죠. 그럼 48번 법정사건이 있는 건물 양수인 또 나왔어요. 이 병. 그러니까 법정사건이 붙은 건물 양수인 그럼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지문이. 그림으로 안 나오고. 요 말이 나오면 요 놈이 떠올라야 돼요. 법정사건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 사람은 장차 뭘 취득할 수 있어요?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얘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가 아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거다.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말이죠. 그래서 48번이죠. 됐죠? 그 다음에 49번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언제 인정이 되지요? 갑소유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다.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갱신 청구하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근데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채무 갚으면 되죠. 대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권 판례 중에서 조금 낯선 것들이 꽤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거고 이론 강의 시간에는 어려워서 설명하기 좀 힘들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법정상권 판례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공유토지 판례 꼭 좀 기억해둬라. 분묘기지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분묘기지권은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거나 타인 토지 무단 설치하고 20년 경과하거나 자기 땅에 분묘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팔거나. 이때 시효 취득은 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50번. 반면에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자기 땅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팔았을 때는 이때는 유상이라 그랬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되 유상이라 그랬습니다. 구별하고.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형태로 공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존속기한은 민법상 존속기한 규정 적용 안 되지요.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가 지역권과 관련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나 요역지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죠. 또 하나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지역권은 점유취득 시효는 없고요. 지역권자는 요역지를 점유하지를 않아요. 요역지로부터 편익만 제공받을 뿐 요역지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점유취득 시효라는 게 없고 대신 점유취득 시효와 대응되는 20년 계속 통행지역, 계속 표현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칙 시효를 적용해서 10년간 계속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통행지역권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 갑이 을소유 땅에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고 싶어. 방법은 을하고 계약 맺는 거죠. 근데 을과 연락이 안 되면 통행을 하겠지요. 일단은 그 통행이 몇 년? 20년. 어떻게 통행? 계속 표현 통행해야 시효 취득하죠. 근데 20년 점유취득 시효의 경우에 잘 보세요. 20년간 계속 점유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점유 추정 규정이 있죠. 근데 이건 추정 규정이 있다 없다. 20년 계속 표현 추정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사전적인 의미로 정말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표현 통행을 해야 돼요. 20년 계속 점유도 계속 점유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점유할 필요가 없고
계속 점유 추종 규정이 없다면 정말로 단 20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동상 같은 경우는 10년을 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추종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종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규정, 이 요건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다. 통로를 개설하라. 조문에도 없는 요건을 요구해요. 20년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통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요역지 소유자가 뭐를 개설하고 통로를 개설하고 반드시 20년간 통행하고 있는 사실 상태. 단 1초도 쉬지 않고 통행할 필요가 없다. 그냥 20년간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권을 실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통로 개설 없이 아무리 장관 세월을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 지역권을 실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참고에 있지요. 그 정도 확인하십니다. 자, 이제 전세권 남았어요.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주로 법률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통해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주로 발생한다. 그 발생 요건이 뭐죠?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도는 요건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52번 목적물로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잘 나오죠? 그래서 참고 1번 인도는 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했다면 아직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 전세권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하면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거기 참고 1번, 2번이죠. 그 다음에 53번. 자,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꼭 있다 그랬죠. 을은 갑에게 뭘 줬어요? 전세금.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죠. 이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뗄래 뗄 수 없죠. 따라서 을이 설령 돈이 필요하다. 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쪼개서 팔 수는 없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전세권만 분리양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근데 문제가 을이 전세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건물은 을이 사용 수익을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팔 수 있을까? 돈이 필요할 때 원칙 안 돼. 그런데 여긴 예외가 있더라. 첫째, 을이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을 때, 즉 존속기한 만료.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의 성격 사라졌죠. 더 이상 사용수익 못하죠.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았죠. 그때도 원래 함께 양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예외. 요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 급하게 팔아야 돼. 제값을 못 받아 싸게 팔아. 이럴 때는 이거 필요 없단 말이죠. 사는 사람은 담보권 필요 없단 말이죠. 머리 짧고 검은 양반에게 다리 터는 사람은 담보권이 오히려 귀찮아. 그냥 채권만 싸게 사. 그런 사정이 있다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존속중. 존속중에는 조건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다.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 내가 이걸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권 행사하지 마라. 갚을 때 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갑에게 돈을 달라 하라. 라고 조건을 붙여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채권만 양도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채권만 양도. 그래서 53번에 보면 전세권 존속 중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조건부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양도할 수 있다. 있다. 그렇게 돼.
참고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라. 다만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53번, 54번도 잘 나오죠. 거기 참고하고 54번 잘 나오죠. 자, 요 상황에서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전세금을 준 게 있어. 근데 중간에 갑이 건물을 팔았어. 이게 임차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소유자가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죠. 근데 이건 물권이죠. 주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주장할 수 있지. 따라서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고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잊지 말자. 이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분들이 자꾸 임차권을 갖고 채권으로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잘 내요.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 자, 55번. 자, 을이 돈이 필요할 때 이거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담보정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을이 갑에게 1억을 준 게 있고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요거를 돌려받으니까 병을 만났고 야 내가 갑에게 1억을 전세금을 준 게 있어. 전세권 존속기한이 1년이면 끝나는데 그럼 내가 1억을 되돌려 받으니까 그걸 담보로 8천만 원만 빌려줄래? 아, 병은 등기부를 떼보면 실제로 우리 갑에게 1억을 줬단 말이지. 아, 알았다. 1년에 8천 빌려주고 1억을 회수하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렇죠? 얼른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전세권 저당권. 자, 그 상태에서 1년이 됐어.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죠. 전세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 소멸해요. 자, 이때 전세권 소멸과 저당권 소멸은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더 이상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용익물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담보물권 성격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대로 존속하지.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도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에 대해 행사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뭐해? 물, 상, 대, 위. 전세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목적물인 전세권은 소멸하고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물, 상, 대, 위. 자, 물, 상, 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죠. 을이 병이 어물어물한 사이에 갑이 이거 지급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해야지. 지급하지 마라. 법원 가서 압류하고 법원에다가 판사님 제가 대신 받아올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추심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병 네가 채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라 해요. 그 결정이 명령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병원 갑한테 가서 직접 뭐 내놓으라 할 수 있다. 1억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전세금을 왜 준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충당하죠, 나중에. 을이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갑이 을에게 3천 손해가 있어요. 이거 까야 되죠? 충당해야 돼. 상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외에 갑이 을에게 중간에 2천을 빌려준 게 있어. 이건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못하지요. 전세금은 보증금이라고 손해배상을 충당한다 그랬어요. 이거 손해배상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 대하여 설정자는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까지 상계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전세금 자체가 손해배상만 충당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세요. 손해배상은 깔게 이렇게 돼요. 하지만 갑이 병한테 나 그한테 2천 꺼준 건데 이것도 깔래.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의 기능이 그렇다 말이죠. 자, 55번 일단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 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당연 소멸, 저당권도 당연 소멸. 이때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반한 채권에서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 설정자 갑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오른쪽 참고. 2번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걸 가지고 물상대권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까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1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마찬가지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무슨 채권? 이거. 대여금 채권 이런 거 갖고 있단 말이죠. 손해배상 채권 말고 대여금 채권. 이걸 가지고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전세금은 뭐만 깔아? 손해배상만 깔아. 그런 거지. 전세금이 보증금 기능이 있으니까 손해배상만 깔아.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56번.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5층짜리 건물의 5층. 한동 건물인데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일부 전세권자. 설령 전세금은 못 돌려받는다 해서 나머지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잘 나오죠? 참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요거는 우리 민법 304조에 보면 갑수요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얘가 땅에다가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요.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지요.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된 때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렇죠? 왜? 을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얘는 이거 경매 넣겠죠. 당연히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이것도 취득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해. 그런데 얘가 지상권자인데 2년 이상 지를 연체했어.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304조하고 충돌하죠. 을은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2년을 지류 연체해가지고 갑의 소멸 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게 했지요. 이 되냐 말이지. 된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04조 2항과는 상관없이 304조 2항과는 상관없이 지상권자 을이 2년 이상 지를 연체한 경우 갑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이 2년을 지료 연체함으로써 갑의 소멸 청구에 의하여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304조 2항에서 금지하는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문구가 나와요. 참고. 아우 징그러워 죽겠어. 잘 읽어볼게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 을이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얘가 2년을 연체해서 소멸을 청구했어요. 그럼 지상권 소멸했죠? 그럼 건물 철거해야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가 그랬어요.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병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우리 민법 304조 2항에 의하면
을은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을이 아무리 2년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너는 지상권 소멸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항을 했어 얘가. 그렇게 대항할 수 없단 말이죠. 찍소리 못하고 건물 비우라 말이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을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질이 연체하면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7번은 힘내세요. 마지막입니다. 317조에 의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를 해놨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반환하고 서류를 안 줘. 그럼 설정자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정당, 부당, 정당.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세금의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57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용익물권까지 오늘 딱 봤어요. 정확하게 59분이 됐네요. 그렇지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볼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계약법은 또 쉽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천천히 말하더라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오늘 것까지는 좀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할 것도 OX만 일단 체크만 좀 해보세요. 네? 못 맞추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읽어보는 데 의의를 두고 OX만이라도 한번 쫙 OX 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읽혀지나 안 읽혀지나.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